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엄수진입니다. 지금부터 A randomized trial of hydroxychloroquine as post-exposure prophylaxis for COVID-19 라는 논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순천향대학교 안재혁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의료정보 통계학 수업의 일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는 논문 주제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이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디스커션, 그리고 평가와 한계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주제입니다. 논문 제목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코비드-19에서 노출 후 예방에 대한 무작위 실험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약물은 코로나 사태의 초반 3월에 이슈화되었습니다. 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을 통해 FDA에 말라리아 치료제 사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말라리아 치료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중 한 명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연구 결과를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를 빚었습니다. 이에 FDA는 뉴스 브리핑에서 치료 목적으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클로로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목적으로 대중에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도 연구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의 배경입니다. 클로로퀸과 파생분자 히드록시클로로퀸은 모두 사스코브와 사스코브2에 대항하여 체외 활동을 하며 히드록시클로로퀸은 클로로퀸보다 사스코브2에 대한 체외 활성도가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비드를 위해 이 약물들에 대한 임상 연구의 대부분은 입원 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전염병의 궤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염의 사슬을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차 가계의 전염 위험은 10에서 15%로 추정되었으며 작고 무작위화되지 않으며 통제되지 않은 코호트 연구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의 사용이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단기 고선량 히드록시클로로퀸의 고위험 노출 직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연구진들은 히드록시클로로퀸이 코비드-19에 노출된 후 증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노출 후 예방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크게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입니다. 이 약물은 클로로퀸의 파생분자로 주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또한 말라리아가 흔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를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 약물은 활성 성분이 자가 면역과 관련된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질환에 중요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노출의 예방입니다. 이는 병원균에 노출된 뒤에 잠복기 기간 안에 예방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 방법입니다. 코비드-19의 노출 후 잠복기는 4에서 7일 정도로 평균 5일 정도 되며 짧게는 36시간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진은 코비드-19에 노출된 후 히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한 사후 예방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와 이중 블라인드, 위약 제어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는 가호 접촉자, 의료 종사자 또는 기차 직업상 6피트, 약 2m 이내에서 10분 이상 코비드-19 환자에게 노출된 성인 821명의 무증상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안면 마스크나 보호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고위험 노출군으로 분류하고 안면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보호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중위험 노출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히드록시클로로퀸과 위약을 복용할 사람은 1대1의 비율로 무작위 배치되었으며 약은 유통되어 하룻밤 사이에 참가자들에게 배송되었습니다. 히드록시클로로퀸의 복용법은 처음 한 번은 800mg을 복용한 후 6시간에서 8시간 뒤 600mg을 복용하고 이후 4일간 매일 600mg씩 복용합니다. 그래서 총 5일 동안 19정제를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참가자가 위장 장애를 앓고 있다면 그들은 하루 복용량을 2에서 3회 복용량으로 나누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관의 절반의 최대 유효 농도 이상의 혈장 농도를 14일 동안 달성하기 위해 약동학적 시뮬레이션에 기초하여 이 투여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와 관련된 방법입니다. 1차 결과는 양성 분자 검사에 의해 확인된 증상적 질병 또는 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OVID-19 관련 증상으로 미리 지정되었습니다. 실험군 과제를 몰았던 4명의 감염병 전문의들은 증상 참여자들의 상태가 사례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증상 참여자들을 검토했습니다. 2차적 결과로는 COVID-19 또는 사망에 대한 입원 발생, PCR로 확인된 SARS-CoV-2 감염 발생, 어떤 원인에 의한 연구 개입 중단 발생,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에 따른 5일과 14일의 증상 심각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개방된 자유 텍스트와 함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지시된 질문으로 수집되었고, 결과 데이터는 시험 등록 후 14일 이내에 측정되었습니다. PCR 테스트 결과 COVID-19 관련 가능한 증상, 시험 개입 준수, 부작용 및 입원 등 결과 데이터는 모두 참가자 보고서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사용된 통계 방식입니다. 비모습 검정법 중 2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셔스 이그젝 테스트입니다. 이는 범주형 자료 중에서도 각 항의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경우에 사용되는 비모수 검정법입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은 각 셀의 분포 과정을 통해 검정을 수행합니다.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통상 많이 사용하는 카이스케어 검정은 각 항이 이항 분포 또는 다항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검정을 수행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비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초기화 분포는 다루기 힘든 특성이 있고 추출 표본의 기대 빈도가 큰 경우 이항 분포를 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 대신 이항 분포 가정을 통한 카이스케어 검정을 수행했던 것인데, 각 항의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경우 근사 분포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 카이스케어 검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초기화 분포를 가정하여 검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피셔스 이그젝 테스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14일까지의 COVID-19 발병률을 평가할 때와 환자의 발병률과 관련된 2차 결과에서 피셔스 이그젝 테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크루스컬 월리스로 아노바에 대응하는 비모수 검정법입니다. 다른 비모수 검정법과 마찬가지로 표본수가 너무 작아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경우, 즉 정규성이 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K개의 표본 관측지를 합하여 하나의 순서로 배열한 뒤 가장 작은 값부터 순위를 매겨 각 표본별로 순위의 합을 구합니다. 이러한 순위 합들의 차이가 동일한 표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함으로써 귀무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COVID-19과 호환되는 사고질환이 발병한 참가자 중 14일의 증상 심각도 점수를 중위수 및 4분위간 범위로 요약하고 분포를 평가할 때 크루스컬 월리스 테스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입니다. 표 1에서는 참가자의 인구 통계학적, 임상적 특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위 연령은 40세였고 연구 참가자는 여성이 821명 중 424명으로 51.6%를 차지하였습니다. 만성 건강 상태를 보고한 참가자는 총 27.4%로 821명 중 225명이었고 이 중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으며 천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 종사자는 참가자의 66.4%를 차지하였고 이들의 경우에는 545명 중 418명인 76.7%가 환자에 노출되었고 19.6%가 아픈 동료로부터 노출되었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87.6%인 821명 중 719명이 마스크와 보호경을 쓰지 않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365명은 히드록시 클로로퀸을,
354명은 위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표에서는 코비드-19의 노출 후 예방을 위한 히드록시클로로킨 치료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일간의 후속 조치 기간 동안 821명의 참가자 중 107명인 14%에서 코비드-19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PCR로 확인된 것과 코비드-19과 증상이 호환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발생률은 히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사람들은 414명 중 49명으로 11.8%가 발병하였고 위약 복용군에서는 407명 중 58명으로 14.3%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히드록시클로로킨의 복용군이 위약 복용군보다 2.4%포인트 더 낮게 나왔지만 p-밸류가 0.35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습니다. 그림 2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호환되는 누적 질병 발생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표 2에서 말씀드렸던 결과에서 후속 조치에 길을 잃었거나 철회했거나 연구 개입에 완전히 충실하지 못한 참가자들을 제외했을 때도 그 결과는 표 2에서의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코비드-19과 호환되는 증상이 단 한 가지뿐이고 실험실 확인이 없는 코비드-19의 가능성을 지닌 13명을 제외했을 때 새로운 코비드-19의 발생률은 여전히 히드록시클로로킨 그룹에서는 414명 중 43명으로 10.4%, 위약 그룹에서는 407명 중 51명으로 12.5%가 나왔으며 p-밸류는 0.48로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세로 막대는 95%의 신뢰 구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 표는 참가자가 보고한 처방 준수 및 부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히드록시클로로킨 그룹에서 414명 중 312명인 참여자의 75.4%, 위약 그룹에서는 407명 중 336명인 참여자의 82.6%가 5일 동안 19개의 처방약을 모두 복용하였으며 p-밸류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이 배정받은 히드록시클로로킨이나 위약 복용을 중단한 가장 흔한 이유는 부작용이었습니다. 히드록시클로로킨을 복용한 참가자 중 40.1%가 5일까지 부작용을 보고한 반면 위약을 복용한 참가자 중에서는 16.8%가 부작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스꺼움, 설사, 복부 불편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으며 위약보다 히드록시클로로킨의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p-밸류도 0.00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연구 중 심각한 개입 관련 부작용이나 심장 부정맥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커션입니다. 무작위적이고 이중맹목적이며 위약 조절이 가능한 이 실험에서 연구진들은 히드록시클로로킨이 코비드-19 노출 후 예방제로서 효능을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높은 위험이나 중간 위험 노출 후 4일 이내에 시작되었을 때 많은 양의 히드록시클로로킨은 코비드-19과 호환되는 질병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들이 접근한 결과 중 하나는 등록한 참가자가 심각한 코비드-19의 위험에 처한 환자들보다 일반적으로 젊고 건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코비드-19의 위험은 나이와 공존 조건과 관련이 있지만 증상적 감염에 걸릴 위험은 일반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성인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진단 테스트가 가능하지 않아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참가자가 테스트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행 증상 사례 정의인 가능성 있는 코비드-19에 대한 미국 임상 사례 정의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관찰된 증상의 종류와 빈도는 미국의 의료 사업자와 관련된 이전 연구에서와 유사합니다. 미국의 사례 정의는 코비드-19 사건이 얼마나 가능성 높은지를 국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지만 이 사례 정의의 예측력은 특히 이 연구에서 연구한 젊은 인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코비드-19에서 노출 후 예방에 대한 무작위 실험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